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김강훈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여러분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능의학이 어떤 것이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인슐린 저항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얘기 잠깐 해볼까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처방 내릴 때 참고하는 PDR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이 PDR에는 약 25만 개의 약품과 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0여 개에 이르는 항생제를 제외하면 증상을 완치하는 것이 아닌 완화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면 해당 부위를 관찰하면서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증상 완화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칫 눈에 보이는 증상만 사라지고 내부는 곪고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conventional medicine, functional medicine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conventional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학이다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의학 이런 거하고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현대의학이라고 합시다. functional medicine 요것은 지금 기능의학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 전통적인 의학, 현대의학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질병 자체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학에서는 건강이 어떤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의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환자 중심이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기능의학과 다른 점이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이 같다 그러면 누구든 똑같이 처치를 합니다. 처치를 한다 그러면 뭐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처방이나 주사 놓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똑같다 그 얘기죠. 그런데 기능의학에서는 그 각 개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죠. 그런데 비해서 이 기능의학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 이게 뭔지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 진단이 어떤 증상, 이거에 기반으로 해서 진단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 이것을 이제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의학에서는 뭔가 좀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죠. 생화학적이나 아니면 뭐 개별적인 그 체질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당뇨, 혈압, 고지혈증, 암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 증상에만 몰두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당뇨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이런 건 없고 단지 혈당을 낮추는 약, 혈압을 낮추는 약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의 성공 여부는 증상 완화 정도에 의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20에서 80mmHg 범위 내에서 유지되면 고혈압 치료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하죠. 고지혈증이나 당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올라간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의사와 환자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만 전념합니다. 혈압이
120에서 80mm Hg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정도를 유지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안심하고 이게 표준화된 진료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 대사증후군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만일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당뇨나 고혈압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빨리 의사 다른 사람한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당뇨나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런 말을 사실 어렵지 않게 듣기도 하는데요. 뭐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뭐 좋아 보이는데 이거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당뇨는 2, 3주 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질환이고 이들 질환을 환자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 약을 소비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하겠다 이겁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약회사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질환을 계속 앓고 있어야 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배운 대로 행하는 것뿐이고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게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부스러기 주워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완치가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완치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활습관 고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요 인슐린 저항 여기 영어로는 이제 insulin resistance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 lethargy 하는 게 이게 이제 무기력하다 그런 얘기니까 혈당이 낮으면 에너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무기력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돌고 돈다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약과 관련한 얘기로 돌아가면요. 약을 복용하면 잠시 증상이 완화되다가 몸이 약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하면 다시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추가하거나 바꾸게 되고 결국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약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을 이제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같은 질환인데 증상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원인은 인슐린 저항, 과정은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심부전, 신부전, 안압 상승 등등등. 결론은 뭐예요? 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간은 필요하다면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체는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생성된 포도당을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탄수화물 섭취를 통제해야 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요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여기 요 녀석을 그 인슐린 수용체라 그래요. 요거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탁탁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이제 세포죠. 그러면 원래는 이 포도당, 글루코스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야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걸 에너지로 이제 써먹을 텐데, 이게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 인슐린이 이렇게 터크닥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이때 문이 쓱 열립니다. 그래서 문이 쓱 열려가지고 포도당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세포 내로 이동하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 이제라고 하죠. 여기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준 후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치솟게 되고 떠도는 인슐린 분자들이 수용체에 결합하려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아닌 때가 되어 먹는 식사, 이런 거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후에 먹는 에피타이저, 그리고 디저트, 식간에 먹은 간식, 이런 걸로 인해서 인슐린은 되돌아갈 틈 없이 바빠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공복 시간, 배를 비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냥과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에서 칼로리 과잉의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대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은 전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식품을 섭취해서 칼로리 과잉, 영양 결핍, 이런 걸 겪고 있는 겁니다. 인슐린에 의해 세포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혈관을 떠도는 당은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지방세포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남아도는 당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당뇨인 겁니다. 비만과 당뇨의 원인은 같습니다. 남아도는 인슐린은 난소를 공격하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세포 내에는 당이 부족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항상 기운이 없습니다. 반면 혈중에 남아도는 당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체중이 500g 증가하면 우리 몸은 3.5km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 여기 이제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 엔지오제네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혈관이 새로 생성되기 전입니다. 이 엔지오제네시스 혈관이 새로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림, 멋있죠? 이렇게 변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죠.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이 대략 한 12만 5천 킬로미터쯤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500g 증가하면은 이렇게 이제 혈관이 증가하니까 약 3.5km, 어마어마하죠. 혈관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렇게 혈관이 새롭게 증가하면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심장은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죠. 좀 더 세게 밀어줘야 되니까 고혈압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노화와 운동 부족은 혈관의 탄력과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영양 상태의 불균형은 혈관벽의 경화를 유발합니다. 혈관의 혈액 수송 기능이 저하되면 심장은 더 강하게 혈액을 공급하려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셈이죠. 이를 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혈관 파열을 막으려 한다 하는 건데 사실 혈관이 터지는 원인은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해서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은 혈관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은 기피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를 즐기는 운동 마니아들은 죽음을 감수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과 혈압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약해요. 안녕.